나이토 요시히토 저자의 소심해도 잘 나가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이었어요. 제목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책이었어요. 소심해도 잘 나가고 싶다. 사실 책이 뭔가 100%라고 얘기해도 사실 책 한 번 읽고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 반만이라도 돼도 성공이고 그 반의 반만 이뤄도 대박이다. 뭐 그냥 그 정도의 기대. 그러니까 소심해서 잘 나가지는 못해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읽었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이 내용 자체가 도움을 주는 것도 있었지만 소심해도 괜찮다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자신감도 배짱도 넉살도 필요 없다. 이 말도 너무 편하고 자신감, 배짱, 넉살 이런 단어들과 크게 연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되게 마음 편하게 읽었어요. 게다가 뉴턴,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필버그도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다니 마음의 위로가 굉장히 되죠. 그리고 특이한 게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다니라는 얘기가 인상 깊었어요. 저는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데 특히 현금은 안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상상을 해봤어요. 좀 현금을 두둑하게 들고 있으면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안정된 기분 때문에 좀 자신감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잃어버릴까봐 스트레스 받아서 더 역효과가 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뭔가 누군가 단판을 지어야 하는 날인 거예요. 자신감이 필요하고 가짜로라도 막 좀 쥐어짜내서 되게 당당한 척 이런 걸 해야 할 때는 어차피 뭐 만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을 거니까 딱 그 시간만이라도 괜히 이렇게 두둑하게 좀 챙겨서 나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경우에 세상은 특히 예전엔 더 그랬죠. 뭔가 외향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피곤한 일이 많았는데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한테는 좋은 주문하는 것도 많은 부분이 키오스크처럼 그냥 사람을 별로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과 사람이 뭔가를 같이 해야 하고 대화도 해야 하고 가끔은 또 언쟁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되게 피곤한 일이 많잖아요. 그런 걸 좀 마음 편하게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하고 싶을 때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 같아요. 끝이 보이면 힘들지 않다. 인간관계에 제한 시간을 설정한다. 이런 매뉴얼처럼 뭔가 내향인 선배, 소심이 선배가 너도 소심이구나. 세상살이가 참 쉽지 않겠군. 이렇게 하렴.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기 소심이 선배가 있었잖아. 잘 살고 있네.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자신감도 배짱도 넉살도 필요 없는 삶. 최고네요. 소심해도 잘 나가는 사람들의 비밀. 이 제목이 끌리신다면 읽으시면 아마 많은 도움 받으실 거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치다 노리코 저자의 올해의 목표는 다정해지기입니다. 라는 책이었는데요. 외국 에세이를 읽을 때마다 정말로 그 나라의 일상,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 같은 걸 엿볼 수 있어서 진짜로 해외여행을 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그 삶에 좀 녹아드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대신 내가 뭐 얼굴을 비출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필요도 없지만 책이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누군가의 생각을,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일상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좋다. 작가가 홈페이지에 매일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8개의 글을 다듬고 보완해서 낸 에세이래요. 뭔가 와 너무 신선하고 아니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런 걸 발견해서 갑자기 막 두근두근거리고 이런 게 인생이지 이런 날도 있지만 이게 마치 쇼핑 처음 한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기분도 사실 오래가지 않잖아요. 결국 또 마주해야 되는 건 평범한 일상이고 매일매일 비슷하게 가는 하루하루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습관 관련된 책들을 보면 뭐 어떤 습관을 들이고 싶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하는 얘기가 차라리 매일 하는 게 더 쉽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런 것보다 차라리 조금씩 매일 하는 게 훨씬 결국엔 더 쉬워진다. 저도 이 말에 정말 공감하거든요. 뭐 1대1로 하는 뭘 배우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필라테스나
악기를 배운다거나, 그러니까 뭐 온라인 강의가 많기도 하지만 실제로 선생님을 만나는 그런 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으로 괜찮겠지만, 또 그 외에 선생님 안 만나는 시간, 그 나머지 6일에는 혼자서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 습관을 유지하기가. 이 저자의 웹사이트가 있어서 가봤는데 번역기를 돌려서 봤죠. 나의 꿈은 할머니가 되어도 누군가를 만나. 그 일본 사람들 특유의 하고 놀라는 거 있죠. 그거를 하면서 감동해서 그렇게 얻은 자극을 집에 가지고 가서 내 생활을 조금 바꾸는 그 조금조금한 사소한 프로세스를 내 문장으로 이렇게 써나가는 거래요. 참 이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뭔가가 바뀌는 계기는 친구와 나누는 약간의 수다이거나 어딘가에서 본 아름다운 풍경이거나 책에서 읽은 문장이거나 그런 사소한 것들이 마음을 자극함으로써 무언가가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맞아요. 사진 한 장 본 것 때문에 여행지가 확 바뀌기도 하고, 누군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어떤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어서 그곳에 가고 싶어지기도 하고, 인생이 힘들 때는 인생이 지금 이러이러해서 주변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생각으로 버텨나가는데, 막상 또 괜찮고 나서도 주변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도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원래가 쉽지가 않은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되게 외롭기도 하고, 근데 이런 에세이들, 먼저 이런 감정을 겪은 선배들이 써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독이면 좀 한결 마음이 편해지고 또 삶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매일 똑같아 보여도 조금씩 나아가는 중이라는 걸 믿고 여러분도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앤드류 킬패트릭 저자의 워렌 버핏 평전 1권이었는데요. 대충 워렌 버핏이 어떤 스타일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고, 책에 의하면 이성을 잃고 화내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오탈자가 있으면 오탈을 수정해야겠네, 아니면 아마 내가 단어를 잘못 써준 것 같다, 뭐 이 정도. 절대로 고함을 치거나 화내지 않고 간섭, 잔소리도 싫어한대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하지 말라는 건 진짜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수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재능도 있겠지만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워렌 버핏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막 딱 봐도 내가 저거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이것만 내가 조언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으면 고민하다가 이 사람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은 딱 그냥 나라면 조금 다르게 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끝. 대신 뭐 당연한 거지만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정말 싫어한대요. 워런 버핏의 스타일은 상대가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 약간 소크라테스 생각나죠.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한대요. 심지어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셀프 서비스 주유소를 이용하고, 나는 단순하고도 겸손한 삶의 자세가 모든 이들에게 신체와 정신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굳게 믿는다. 나도 침대에서 자고 여러분도 침대에서 잡니다. 나는 맥도날드에 가고 여러분도 맥도날드에 가죠. 인생살이 대부분은 부자라고 해서 특별히 좋은 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경우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면, 부자가 되면 효율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 덕분에 효율적으로 이동하지 못했다면 불가능했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옷차림이 어떻든 머리가 어떻게 부스스하든 그런 게 눈에 들어오거나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말을 잘하고 일을 잘하고, 또 심지어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스타일도 아닌, 90세가 넘었는데도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라 뭔가 정신 그리고 하는 행동에서 약간 아직까지도 청년의 느낌? 이런 게 나서 마음 편하고 행복하고 쓸데없는 일 안 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장수의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사람이 강단이 있는 느낌이 든다. 돈이 생기던 환경이 변하던 연연하지 않고 본인이 느끼기에 굳이?
버핏의 신조 중 하나가 마땅한 이유가 없다면 괜히 다른 곳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다. 이것만큼 심플라이프에 도움을 주는 문장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남의 추천, 남이 뭐라고 하든 꿋꿋하게 내 의견을 이렇게 지켜낼 수 있는 집중력,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약간 좀 버핏은 억지로 주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약간 타고난 스타일 같아요. 원래 이런 사람. 유행을 따르고 이것저것 챙기고 뭐 이거에 욕심내고 저에 욕심내고 이런 게 없는, 그래서 사기꾼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되게 유혹하기 힘든 타입, 이런 막 이미지가 상상이 됐어요. 제가 오늘 읽은 부분이 있었던 건 1권 인물편이었는데 워렌 버핏 평전 2권 투자편도 있거든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4시간만 일한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었어요. 가끔 슬럼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뭐 운동선수들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처럼 모두가 막 인정해주는 와, 저 사람 대단했지, 뭐 이런 삶에만 슬럼프가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갑자기 또 슬럼프지? 뭘 했다고 슬럼프야? 한 게 없는데 슬럼프가 왔다는 사실에 더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럴 땐 좀 머리도 멍해져서 생각은 자꾸 부정적으로 되고 힘이 든데 또 생산성, 그 뭔가를 해내는 능력 같은 건 예전보다 떨어지는,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이런 시기, 뭐 거창하게는 길게 올 수도 있고 짧게 여러 번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참 힘들 때는 뭐 같이 뭐 나락으로 가자 이런 게 아니라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들을 보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영화나 책, 누군가의 인터뷰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 이 책도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유함은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물건의 숫자에 비례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도 참 도움이 되고요. 소심해도 잘 나가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했던 연습의 힘, 미리 준비하는 것의 힘. 강한 사람들도 이렇게 미리 연습하는데 좀 프레젠테이션 능력이나 뭔가를 남에게 선보이는 게 좀 약한 분들은 미리 연습을 하면 마음이 훨씬 좀 편안할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고민하는 게 많겠지만 누구나 다 노후에 대한 걱정은 조금씩 있잖아요. 걱정이 전혀 없으신 분은 그냥 부럽습니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의 사사키 우미요시도 그 책에서 이것저것 생활비 뭐 다 합쳐서 한 10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파트타임도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좀 나이 제한이 덜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보면. 우리는 사실 20대만 넘어가도 아르바이트라고 불리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좀 구하기 힘든 편이잖아요. 뭐 이게 장소마다 다르겠지만 사사키 우미씨처럼 내가 행복한 최저생계비를 계산해서 미래에도 어떻게 벌지 대충이라 생각해 놓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책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나온 것처럼 세네카의 비법을 따라서 내가 가장 두려운 게 뭔가, 그걸 미리 내가 넉넉할 때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아마 뭐 음식이 갑자기 통조림만으로 바뀌고 뭐 침대, 한국 분들은 바닥에서 또 괜찮잖아요. 저도 바닥에서 자는 거 괜찮고,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가난해지는 게 그렇게 못 견딜 건 아니네. 뭐 물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 하나 어떻게 건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계산을 해놔야겠지만 생각보다 미니멀리즘으로 뭐 없이 사는 거 단련이 그때쯤이면 더 돼 있을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시간을 쓰고 싶은 것에 시간을 써보자. 구글의 임원이었던 크리스 사카가 한 말,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돈을 벌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 말을 염두에 두고 가끔 뭔가 좀 다운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의 삶을 향해서 각도를 아주 약간만이라도 틀면 마음이 한결 좀 편안해지고 다운되었던 감정도 다시 이렇게 복구가 되더라고요. 독특함과 유별남이 새로운 삶을 만나게 해주고 당신을 돋보이게 해주고 취업과 사업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내용도 책에 있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그러잖아요. 단점에 집중하지 말고 장점에 집중해라. 여러분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매력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50세에 실리콘밸리로 떠난 정김경숙 저자의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인데 라는 책이었어요. 50대 구글에 새롭게 입사를 한 건 아니고 구글 코리아에서 계속 일하시다가 실리콘밸리에 갈 기회가 생겨서 미국으로 떠나셨어요. 제가 일본 6, 70대, 심지어 80대 여성분들이 쓰신 에세이,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배우는 걸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의 에세이들을 자주 읽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한국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더 친근감이 있게 읽히다가 또 너무 성실하고 너무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또 그만큼 또 괴리감이 느껴지기도 하다가 이렇게 멋진 분도 수줍음을 극복하려고 성격을 바꾸려고 정말 이를 악물고 노력을 했구나. 그리고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하죠. 가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돈을 많이 주고 좀 유명한 회사일수록 이런 게 더 심하겠죠. 저자도 그렇게 말해요. 누구나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대화를 시작한대요. 오히려 그게 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덜 무겁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 게 아침에 러닝 1시간, 저녁에 걷기 1시간, 그리고 주말마다는 백패킹을 떠나거나 검도와 수영을 하신대요. 제가 아까 한국 분이라서 친근감이 가다가 어떤 때는 너무 성실하셔서 거리감이 든다고 했잖아요.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너무 굉장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밈들에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왜 30, 40대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지 20대 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30, 40대 되고 나서 알겠다고 진짜 살려고 운동을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 저자도 20, 30대 때보다 지금 더 많은 운동을 하고 있대요. 또 이런 걸 보면 어쩌면 나도 50대가 되면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참 멋있는 어른이다.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멋진 여성 롤모델을 찾고 싶다. 삶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까? 살다 보면 진짜 막막하잖아요. 가만히 못 있으시고 뭔가 계속 배워야 하고 하루하루 발전하는 내 모습에 힘을 얻으시는 스타일의 분들이 읽으면 참 멋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저자가 전해주는 이야기와 조언들 그리고 격려가 살아가는데 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천재도 멋지지만 무언가를 쉬지 않고 꾸준히 계속 배우고 있는 사람 이거 아직도 배우고 계셨어요? 이런 말이 나오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천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원어민 튜터한테 주 4회씩 회화를 배우고 계시대요. 영어 공부를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읽을 때 굉장히 창피하고 한편으로는 나도 다시 해보자. 뭔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시작을 해보니까 시작하고 나서는 되게 쉬웠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뭔가를 자꾸 안 하고 빼먹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기분이 처지고 또 기분이 처져서 또 안 하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시기에 읽어도 정신을 딱 차리게 해줄 책 같았어요. 성실하게 매일매일 노력은 하지만 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속도를 찾으라는 저자의 이야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인데. 이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운동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케모토 마나미 저자의 현실 인테리어 10가지 법칙이라는 책이었어요. 제목만큼이나 마음이 편해지고 또 마음이 편하다고 적당히 하나? 안 하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너무 피곤하고 그런 날도 괜히 10분 타이머를 맞추고 딱 선택한 공간만 집중해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분명 피곤하고 막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딱 10분을 할애해서 뭔가를 정리하고 나를 위해서
했다는 그 자체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쓸데없는 것들이 정리돼서 기분이 또 좋아지기도 하고 무슨 일이든 그렇겠지만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자가 또 써줘서 너무 좋았어요. 혼자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혼자 막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좀 이상적인 그런 것에 빠져서 막 생각을 하다가 정신을 딱 차리면 현실은 좀 동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서 내 자신을 막 괴롭히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좀 현실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이런 실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면서도 또 뭔가 되게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강박적으로 막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런 것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건 또 다 나와 있어요. 인테리어, 뭐 청소, 공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리를 할 때 드는 생각들에 대한 답변 같은 것도 잘 나와 있는데 저자가 자꾸 말하는 게 내가 말하는 걸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인테리어라는 건 원래 취향을 타는 거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마음이 편하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창의력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알고 그걸 많이 접하는 거에서 일단 인풋이 많아야지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딱 필요할 때 조합이 돼서 딱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런 면에서 이런 걸 주기적으로 읽어줘야지 몰랐던 팁도 머릿속에 좀 더 쌓이고 그게 또 언젠가 내가 막상 닥쳐서 필요할 때 탁 튀어나와서 내게 도움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1년, 2년, 5년, 10년 후 10년 전에는 오늘이 올 거라는 생각을 그렇게 막 와닿게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10년이 지난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정리, 청소 이런 걸 나를 위해서 잘 해내고 있다는 기분이 참 내게 살아가는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삶이 변하면 미래가 변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재 저자의 나는 무조건 한 번에 합격한다 라는 책이었어요. 1년 만에 행정고시 합격한 신림동 전설의 초합축 공부법. 정말 시간 낭비를 줄이는 마인드셋과 여러 가지 공부법 책들을 보면 한두 가지씩 팁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읽고 나면 행동할 것들이 바로바로 생겨서 좋았어요. 보통은 책을 읽다 보면 낮잠의 효능 이런 이야기가 가끔 나오잖아요. 보통 그냥 15분 정도가 좋다 이 정도만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 10에서 20분 정도의 낮잠은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집중력과 생산성이 올라간다. 15분 정도 자라는 말이 이거에 속하는 거겠죠? 30분의 낮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얕은 잠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피로회복 등의 효과가 있다. 40에서 60분의 낮잠, 아직 효과가 검증되진 않았지만 온몸이 재충전되어 떨어졌던 내 기능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어떤 건지 확인해서 실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 그냥 왜 이렇게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나면 피곤하지? 당연한 건데 뭔가 여러 가지 시험에 합격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소모도 크다. 따라서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가급적 혼자 생활하는 것이 좋다. 혼자 생활해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줄여야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 수험 기간 중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은 모두 사치라고 판단하면 된다. 열흘 동안 대화를 안 하고 공부만 한 적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열흘 만에 입을 열게 된 건 분식집에서 주문을 할 때 떡만둣국 주세요. 10일 동안 말을 하나도 안 하고 입을 딱 뗐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측 가능한 삶을 추구하라. 가급적이면 불확실한 일정은 피하는 것이 좋다. 샴푸와 같은 생필품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필요한 물건을 많이 쟁여둬라. 통제 가능한 것을 통제하라. 공부할 내용은 해마다 는다. 무조건 빨리 붙어야 한다. 이 말도 너무너무 공감이 갔어요. 전문직 자격증이 꼭 아니더라도 자잘자잘한 자격증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저도 한국에 몇 개 갖고 있는데 어떻게 땄는지 모르겠고 되게 실기시험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게임 그래픽 전문가랑 컬러리스트가 있는데 그걸 다시 하라고 하면 잘 모르겠고 유통관리사도
쉽게 했던 편인 것 같아요. 그냥 기출문제집을 하나 사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오래전 일이라서 분명히 지금은 훨씬 더 공부할 게 많아졌을 거라 생각이 돼요. 게임 그래픽도 예전에는 컴퓨터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뭐 엄청 많은 건 아니었어서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장난 아니죠. 뭐 아이패드로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참 어떤 시험이든 웬만해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많아지고 당연히 또 응시료도 비싸지겠죠. 그런 걸 생각하면 딸 마음이 들었을 때 그냥 빨리 해버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한번 따면 이제 평생 인증이 되는 그런 류요. 참 어떻게 보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기가 좀 더 쉽잖아요. 단순하게 생활하라. 잡념을 줄이고 싶다면 잡념이 발생하지 않는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 그래서 읽으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는 너무 쉽잖아. 공부하는 건 좀 귀찮지만. 참 저는 예전에 자꾸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 싫어가지고 일을 바꾸기도 하고 좀 그런 행동을 나중에는 좀 후회하게 됐어요. 바보 같았다. 세상에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직업은 없구나.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이것저것 막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데 사람은 평생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발전하지 않으면 사람은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존재구나.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하루를 보내야 조금 더 기분이 좋고 생산적인 하루를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존재구나. 혹은 나아지진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루틴을 만들어서 똑같이 생활하고 매일매일 묵묵하게 내가 원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행복이구나. 매일 같은 일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항상 하고 싶었지만 쉽게 도전하기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책을 읽으시면 아마 당장 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페터 비에리 작가의 삶의 격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심리 상담을 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양한 예시들이 나오는데 생소하지가 않고 너도 저런 느낌이 든 적이 있었지. 혹은 저런 광경을 본 적이 있었지. 근데 그때 들었던 그 감정들, 내가 표현할 수 없었던 하지만 오롯이 느끼던 그런 감정들을 작가가 잘 풀어서 써줘서 내가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꼈구나. 이런 감정들이 많이 들어서 읽으면서 조금 괴롭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굴욕감을 느낀 적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은 있으시죠? 혹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을 수도 있고 저도 그랬던 순간들이 막 떠오르면서 분노가 일기도 하고 배신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여러 책에서 말했듯이 배신이라는 건 내가 그 사람과 비슷비슷하거나 그럴 때 배신으로 다가오는 거지 내가 훨씬 큰 사람이고 내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군가 내게 배신한 게 굉장히 작게 다가오는 한번 웃고 저런 인간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내가 강해야 남을 믿을 수 있고 배신당했다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픈 이야기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심리상담을 받을 때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내밀한 바람과 느낌과 상상을 타인에게 드러내보여야 한다는 점이래요. 이때 도움이 되는 생각이 그 드러냄이라는 게 치유로 가는 길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외부인은 일상생활에서는 나와 연관된 게 없죠. 그리고 내 비밀을 그 사람한테 털어놓으면 후련하고 라벨링을 한다고 하잖아요. 마음챙김 같은 책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감정의 라벨을 붙이고 나면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걸 이 외부인이 도와주고 그리고 그 치유자가 그 치료자가 같이 나와 함께 싸워주는 거죠. 일종의 동맹 형태로 동맹의 대가로 내가 제공하는 건 개방적인 태도 치료자가 제공하는 건 인간 내 정신적 활동에 대한 경험 드러내는 쪽은 언제나 한쪽이고 나죠. 그리고 이 친밀함은 언젠가는 필요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참 신선했어요. 참 삶의 격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책이에요. 독일어 원서 제목은 제가 참 읽지를 못하겠고 영어 번역본 타이틀은 Human Dignity
A Way of Living. 인간의 존엄성, 삶의 방식.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 책 제목이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2013년에 나온 책이고 우리나라 번역본은 2014년, 영어 번역본은 2017년에 나왔어요. 왜 어떤 행동들이 내 존엄성을 갉아먹는 느낌이 들고 그렇다면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이라서 살면서 여러 번 두고두고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랏빛 소가 온다, 린치핀 등을 쓴 작가 세스 고딘의 더 프랙티스라는 책이었어요. 참 신기하게 제가 갑자기 또 결과물 이런 거에 집착하고 과정을 싸그리 무시하면서 내가 한 게 뭐지? 막 이런 회의감이 느껴질 때 읽은 책인데요. 이걸 읽고 나서 마음이 좀 치유가 됐어요. 아, 과정 자체가 프랙티스고 프랙티스 자체가 이미 무언가구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도식의 완벽주의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건데요. 프랙티스라는 책을 읽고 다시 좀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이걸 읽고 좀 창피했던 게 와, 내가 여유를 완전히 잃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책을 또 덮고 나니까 마음의 여유가 다시 찾아온 것 같아서 아, 다행이다. 적절한 시점에 이런 책을 읽어서 정말 좋다.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물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일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조각가이자 작가인 엘리자베스 킹은 의욕이 떨어졌을 때 우리를 구해주는 건 과정이다 라고 말한다. 막연히 어렸을 때부터 가끔 듣잖아요, 그런 말.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해. 그런데 이런 말을 어느 순간 재쳐두게 되는 게 과정이 얼마나 거지 같았든 결과를 낸 사람을 높게 평가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보고 자라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그런 식으로 자기 검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과가 안 나오면 노력했던 시간, 내가 배운 것들 이런 거 다 내 스스로 무시하고 0이다 이러면서 나는 한 게 없는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고 분명히 그 과정에서 내가 손에 익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기도 하는데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냉혹한 사회에서 아유 쟤는 뭐 결과 낸 것도 없으면서 왜 저렇게 자신한테 관대해 이런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내가 존경하지도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사람의 말을 왜 내가 신경을 쓰고 있었을까? 이런 걸 깨닫게 됐고 오히려 이 책을 덮고 나서는 아,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난 이번에 과정에 더 집중하겠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과정뿐이잖아요. 결과는 이제 남이 판단하는 거고 잘 될 수도 못 될 수도 있는 건데 에픽테토스도 말했잖아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크리에이티브의 마법은 마법이 없다는 것이다. 의욕을 잃었을 때 우리를 구해주는 건 과정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프랙티스에 집중해서 원하는 것 다 이루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루시 폴록 저자의 50부터 시작하는 나이 공부라는 책이었어요. 원서 제목은 The Book About Getting Older인데요. 나이를 먹는 것에 관한 책,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노인은 그저 우리가 성장한 모습일 뿐인데 참 신기해요. 자기는 안 늙을 것처럼 10대, 20대들도 그런 경우가 있고 제일 복잡하고 배려를 많이 받아야 되는 대상을 상대로 뭔가를 설계하고 정부가 그런 쪽으로 도움을 주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는 다른 세대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사실 막 신체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아일랜드에 처음 이렇게 살 때 제가 길을 갈 때 다운 증후군을 가지신 분을 굉장히 자주 마주쳤어요. 그래서 와, 아일랜드에는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많나? 맨 처음에 든 생각은 이건데 이따가 제가 깨달았어요. 아, 아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밖에 나올 수 있는 환경, 걷거나 이런 데 문제는 없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서 못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건 또 제 추측이니까 찾아보니까 2019년 자료긴 한데
근데 또 아일랜드가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긴 하네요. 한국은 아예 자료가 없고 아일랜드가 0.1%, 그 다음으로 높은 나라가 거의 안 보여요. 브루나이가 0.11%, 영국이 0.09, 그리스랑 핀란드가 0.08.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유전 질환이든 나이를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것이든 가장 움직이기 어렵고 가장 복잡한 사람들에게 맞춰서 뭔가를 설계하고 또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결과적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했던 이제 사람마다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적성에 잘 맞는 나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위로가 됐는데요. 또 그것만큼 지금 내 상태가 내 평생을 좌우하진 않잖아요. 누구나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누군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아이를 막 데리고 다녀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누구나 다 자동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때문에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거나 하지 않았었어요.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 미라클이라는 채널에서 휠체어를 타고 오스트리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있었는데 다들 도와주고 뭔가 이 사람 때문에 교통이 멈췄잖아 이런 느낌을 주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뭉클뭉클했던 게 나이를 먹으면서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얻는 게 좋긴 했지만 이 저자가 얼마나 자기 일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환자들이겠죠. 이 저자는 캠브리지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약 30년간 노인의학 전문의로 일하셨대요. 병상에 계시던 캐슬린이라는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가 여전히 식욕이 없고 힘도 없으시고 낫는데 더 시간이 걸리는 분이셨어요. 조금 나아 보이시네요 하니까 할머니가 침울하게 쳐다보셨대요. 전부 다 맛이 끔찍하고 이 기계도 싫고 그냥 다 싫다고. 그래서 저자가 화이트 와인을 약간 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하니까 시도해볼만 하겠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 저자가 화이트 와인 소량이라고 적으면서 하루에 한 번 20ml 정도만요. 티스푼으로 4숟가락 정도고 식욕을 돋우는데 필요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조재실이랑 늘 논쟁을 벌인대요. 근데 이 저자는 아는 거죠. 이 의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간호사분들은 할머니네 가족이 이렇게 화이트 와인을 가져와도 할머니가 마시면 안 될까봐 걱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방을 내리고 그럭저럭 해나가는 거래요. 알고 있는 이야기와 많이 다르죠.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이게 아니 이 의사 왜 이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다 이해가 가요. 책을 덮고 나면 인류애가 충전되는 기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더불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멋있고 다른 사람까지 뭉클하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특히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사람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그렇게 느껴진 것 같기도 해요. 노인은 그저 우리가 성장한 모습일 뿐이다. 반세기를 살고 나면 모든 게 더 낫게 느껴진다는 조나선 라우치의 이야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즈시마 히로코 저자의 여자의 인간관계라는 책이었어요. 뭐지? 여자 남자 가르는 거 별로 안 내키는데 그래서 선뜻 손이 가지 않았던 책인데 또 너무 편견을 가질 거 있나? 어떻게 보면 나는 육아서적도 있는데 애도 없는데 육아서적을 막 읽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막 아이의 심정이 되어서 이해받기도 하고 부모님의 심정이 되어서 부모님 마음이 이해되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사회에서 약간 육아는 여성의 일이라는 이미지가 좀 더 크기도 하고 그래서 전업하는 아버지는 되게 이슈가 되는데 전업을 하시는 어머니는 이제 이슈가 안 되잖아요. 전 사실 이 예시 자체가 꼭 경험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고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는 대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이런 식의 화법을 구사하는 지인이 저도 있는데
꼭 자랑할 거 있으면 연락이 와요. 그리고 그래서 전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는데 근데 그게 자랑으로 끝나지 않고 꼭 저의 인생을 까내려야지 직성이 풀리나 봐요. 그래서 대화 내용은 항상 저의 인생은 자신과 비교해서 난 지금 못 살고 있는 거다. 빨리 본인이 한 걸 해라.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지? 자랑할 거 있어서 연락이 왔으면 자랑만 하든가 또 그렇게 대놓고 말할 사이까진 아니라서 계속 들어주고 너무 잘 됐어요. 이런 반응밖에 해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자기를 부러워해주고 맞아요 내 삶은 후져요 뭐 이렇게 해주는 거 되게 짜증이 나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나면. 그래서 먼저 연락은 절대 안 하는데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읽고 그 사람이 저러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자꾸 저러는 거였구나. 또 내 삶을 부러워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본인은 다른 선택을 했고 그거에 대한 또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불안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이해가 또 되고 근데 이미 그분의 인생을 저는 너무 긍정을 해줬어요. 이미 칭찬하고 대단하다.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와 칭찬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서 성격을 빠삭하게 다 알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굳이 막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면 몇 번 이렇게 시도하다가 그냥 좀 연락을 줄여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까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말을 조금 상대에게 맞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위해 주는 게 느껴지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알았다면 스트레스 받지도 않겠죠. 얘가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 좀 헛나오나 보네 이렇게 스스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책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 삶을 산다고 좀 뒤틀리게 얘기를 한 친구에게 먼저 그 친구의 삶을 긍정해주는 따뜻한 이야기를 해주고도 도저히 안 된다면 이제 너무 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 연락을 자주 하거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일은 좀 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나중 되면 또 서로 잘 맞는 그런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시든 누구나 자기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 누가 여러분의 삶을 비난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내 삶에 대해서 제멋대로 평가를 내리고 막 판단을 하고 그런 사람과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토론할 필요가 없다는 거. 휘말리지 않기 파트에서 나왔죠. 이 생각을 하면 이제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래 하고 좀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질투와 후려치기는 본인의 불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분이 지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화도 덜 나고 그분도 이제 이해가 가고 그냥 좀 무난하게 그냥 대화를 끝마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수 저자의 엄마를 위한 심플한 경제공부, 돈공부란 책이었어요. 인맥관리,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명쾌하게 기준이 나와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정리할 사람이 3년 이상 연락하지 않는 사람. 사실 1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책들도 많은데 3년은 정말로 현실적인 기준인 것 같긴 해요. 3년이나 연락이 안 된다는 건 사실 안부조차 서로 궁금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연락이 와서 부탁만 한다면 진짜 이제 안녕을 고해도 되는 관계 같아요. 또 여러분이 주기만 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바다만 보신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것조차 얼마나 불편한지 아실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뭔가 나만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려고 돌려주려고 하기 마련인데 또 내가 반대로 뭔가 계속 주기만 하게 되는 관계에서 상대방이 미안함도 느끼지 않고 고마움조차 느끼지 않고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감지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불편한 감정이 들 리가 없잖아요. 그 친구가 나에게 정신적으로라도 편함을 준다면 내가 뭔가를 계속 준다고 해서 손해를 본 기분이 든다거나 하지 않았을 거니까요.
만나면 기분 나빠지는 사람을 만나서 돈까지 쓰고 오는 일을 줄이면 당연히 가게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아낀 정신적 에너지로 가족과 소중한 친구들한테 조금 더 여유있게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식 관련 책, 부동산 관련 책을 읽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거나 어려워서 포기하셨던 분들은 이 책으로 시작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면서 지식을 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드레스 피라저저의 체인저블이라는 책이었어요. 뭔가 실수를 하면 저는 계속 그게 곱씹어지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생각이 되고, 특히 별로 좀 너그럽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본인도 실수를 하지만 본인 실수에 대해서는 금세 얘기를 잡아버리고 내가 실수했을 때 무안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 존재하잖아요. 사실 뭐 이건 그 사람의 심리적 문제이겠지만 사실 실수를 하는 입장에서 남의 무안까지 더해지면 떨쳐내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뇌는 기본적으로 실수를 통해 학습한다, 이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야기 자체가 저한테 너무너무 도움이 되었고, 정말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뭔가 실수를 해서 특히나 무안을 줬던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일에 관해서만큼은 꼭 한 번 더 체크해서 그 일에 관해서만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참 사람이 완벽하기가 불가능한 건데 어떤 순간에 내가 실수했던 것에 꽂혀가지고 자꾸 자책을 하면 이게 시간만 더 잡아먹고 자신감이 떠내려가고 악순환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수를 하고 싶지 않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각자 다 다르겠죠? 싫은 거 그렇게 일단 적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선언을 하는 그런 문장으로 바꿔서 긍정적인 목표로 실행을 하는 게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또 내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실수 때문에 막 괴롭고 창피하는 감정이 든다면 부자들의 생각법처럼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을 거야. 이거를 이제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꿔서 어떻게 좋은 의미로 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모든 것에 이 방식을 적용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우선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한 다음에 원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이런 목표 설정 방식이 효과가 뛰어나다고 인정했대요. 다들 평온하고 행복한 삶,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기율 저자의 관계의 안목이라는 책이었어요. 참 예시에 나와 있던 상사처럼 거의 약간은 성격장애 같은 저런 식으로 사람을 은근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다들 만나보셨을 거예요. 만약 안 만나보셨다면 진짜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또 인간이 웃긴 게 난 절대 안 그래, 이런 사람도 저런 상황에서 본인이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고 누군가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좀 불편했다고 말을 하면 그런 피드백 자체를 불편해하고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근데 또 자기가 지금 파워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관계에서. 그럼 참 사람이 이상한 게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그럴 수 있으니까 이 책에 나온 내용처럼 윤리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참 상황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상대를 도발하거나 묘하게 따돌리고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죠. 좋은 회사를 만드는 그런 내용의 책을 자주 읽는 편인데 보면 저도 공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믿음. 그러니까 내가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느껴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업무에 관한 성과 같은 것도 내기가 편하잖아요. 내가 인정을 그대로 받으리라는 걸 아니까. 근데 툭하면 성과를 빼앗는 상사나 뭐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따돌림을 조장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하면 일이 안 되는 거는 둘째치고 그냥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저도 사실 뭐 똑같이 해줘라, 진지하게 가서 기분이 나빴다고 말해라,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고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런 식으로 가서 내가 굳이 얘기해주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편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었을까요? 한 번도 안 들었어도 문제가 아닐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건데 뭐 대충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얘기겠죠? 그런 상황에서 특히 내가 그 사람의 아랫사람일 때
내가 뭔가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이 변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화를 해서 되면 좋겠지만 잘 안 풀릴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마음의 맷집. 맞아요.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이 참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카메론 디아즈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게,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있죠. 그 기싸움에서 지지 않는 아이로 키우셨대요. 가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물론 내가 남한테 친절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랜덤하게 마주치는 사람들이 나에게 도덕적으로 친절하게 무조건 대해줄 거라는 상상 같은 거, 그런 마음가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뭔가 일어난 게 아니라면 나도 이 사람에게 매너를 지키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전까지는 누군가를 함부로 믿지 않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의 맷집과 함께 어떤 직종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실력을 키우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의 맷집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구석을 만들어 놓는 거죠. 참 정답이 없는 인간관계, 관계 갈등, 사실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왜냐면 자꾸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나? 아니잖아요. 내가 답을 내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고민하는 시간이 나라는 인간을 단단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뭔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을 때 너무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기는 해요. 그럴 때 같이 읽으면서 내 마음을 응원해주면 좋을 것 같은 책이에요. 상대의 어떤 도발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맷집을 키워야 한다.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마주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따뜻하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현명한 하루를 위한 100가지 심리법칙, 작고 똑똑한 심리책에서 몇 가지를 읽어봤어요. 사실 방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라는 주제는 스눕이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혹은 그 사람의 사무실 책상을 어떻게 꾸몄는지, 혹은 그 사람의 가방 속이 어떤지 같은 것들로 그 사람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좀 익숙한데 와, 착한 소비의 두 얼굴. 그러니까 뭔가 양심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할 때 그걸 내 스스로 기억하는 거야. 난 양심적인 사람이야. 양심 크레딧을 쌓은 거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선택을 뭔가를 할 때는 좀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신선했어요. 그리고 좀 슬프지만 저도 되게 공감이 가서 생각한 만큼만 본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보다 화난 사람의 얼굴을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자주 바라봤다. 그러니까 사람을 피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거에 더 집중하는 거죠. 근데 또 이걸 가볍게만 생각하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해? 피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사실 날 때부터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치이고 배신을 당하거나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걸 피해야 되니까 불편한 대화나 싸움에 휘말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는 거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면을 완전히 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성향이 조금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게 나를 던지는, 내가 다칠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조금 밝은 부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짧고 읽기가 쉽게 되어 있어서 잠깐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거나 할 때 지금 내 기분에 제일 잘 맞는 곳을 읽으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내 마음도 공감을 받고 또 이러이러할 수가 있구나 이런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 참 제목 그대로 작고 똑똑한 심리책이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